2026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베이징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다시 한번 요동치며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듯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모인 수많은 권력자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그곳을 채우지 못한 주인 없는 빈 의자들입니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렬하게 진실을 폭로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베이징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잔혹한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군부의 거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보좌하던 인물들이 줄줄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실세로 군림하던 종소군이 극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에 이어 그 뒤를 이었던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 주임 방영상 중장마저 최고 지도자의 면전에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이동이나 부패 척결의 차원을 넘어선 권력 내부의 거대한 붕괴를 시사합니다. 2026년 초에 열린 중기위 제5차 전체회의 현장은 그야말로 냉혹한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수많은 장령들은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목격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방영상 중장은 지도자의 군내 핵심 측근이자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부재가 주는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올해 59세인 방영상은 군 내부에서도 소위 복건방이라 불리는 핵심 세력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제31집단군에서만 25년 넘게 복무하며 잔뼈가 굵은 인물로 정치위원과 퇴역군인 사무부 부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군 인사권을 장악했던 묘화라는 거대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31집단군 시절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왔으며 방영상의 가파른 승진 가도에는 묘화의 강력한 추천과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이러한 배경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4년 말 묘화가 직무정지와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와 연결된 수많은 고위 장령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지는 징후는 이미 여러 차례 감지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지도자가 군부대를 시찰하거나 중요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당연히 그 곁을 지켜야 할 방영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부주임이었던 구양 소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방영상의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공산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 중앙위원회 결원이 생기면 후보위원이 순서대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방영상은 그 순서에서조차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권력의 핵심에서 지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숙청의 이면에는 공포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최근 평론을 통해 누구도 군대를 이용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반부패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처절한 권력 투쟁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군 내부의 심각한 은닉된 위험을 제거하고 당의 절대적인 영도력을 확보하겠다는 구호는 거꾸로 말하면 현재 당과 군의 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음을 방증합니다. 군부 내부에서 느끼는 공포는 실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31집단군 소속이었던 한 중견 장교인 이영호 씨는 자신의 상사들이 하나둘씩 조사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충성해온 조직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목격하며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상층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말단 장교들과 병사들에게까지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2026년의 베이징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붕괴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시스템 전체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군부의 이러한 대대적인 숙청은 단순히 인적 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6년 베이징 권력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사실 더 큰 변화는 공식적인 통계나
화려한 언론 보도가 아닌 권력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문서들 속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 이후 발표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통보문에는 매우 이례적인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당 중앙이 관리하는 범위가 더 이상 구체적인 운영과 결정이 아닌 당 조직의 방향성과 충성심 확인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공산당 정치 역사상 매우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당은 이제 방향만 보고 구체적인 통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도자가 당은 관리하되 구체적인 실무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구도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양보되고 있을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더 이상 고강도의 국정 운영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20대 당대회 이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 즉 지도자가 직접 발탁하고 보증했던 측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거나 변방으로 밀려나는 계통적인 붕괴가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관료의 실수가 아닙니다. 특정 파벌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파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부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강력한 지도자에서 이제는 시스템의 위험 요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파벌이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권력은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결국 그 권력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자기를 보존하려는 새로운 세력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후계 구도의 부재입니다. 지도자는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자신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막상 권력의 이양이 필요한 시점이 오자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내부에서 후계자를 찾는 기준은 능력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누가 가장 안전한가? 누가 가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임시 방편으로 가장 적합한가? 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한때 변방으로 밀려났던 인물들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도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던 정책 분석가 최성훈 씨는 최근 베이징의 분위기를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정치 지형이 단단한 바위 같았다면 지금은 모래성처럼 밑바닥부터 씻겨 내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지도자의 손과 발 역할을 했던 중앙서기처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등 다른 기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반면 중앙서기처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싸늘한 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조직의 수장인 채기 같은 핵심 인물들이 다음 숙청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채기는 지도자가 당무 시스템을 통제하는 핵심 축이었습니다. 만약 이 층위까지 흔들리게 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2026년의 권력 투쟁은 더 이상 말로 하는 여론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실질적인 대항입니다. 누가 다음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떠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비밀을 지키며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생존 전략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도의 완충 장치도 없고 경제적 토대도 무너진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 위험한 게임은 결국 최고 핵심 권력 가족이나 지도자 본인에게까지 그 칼날이 향할 것인지가 유일한 서스펜스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정변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인 붕괴입니다. 권력이 실질적인 통치력을 상실하면 시스템은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가 아니라 누가 조용히 사라지는지, 누가 갑자기 침묵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산당 정치에서 침묵은 곧 정치적 생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필연적으로 국가의 혈맥인 경제로 전이되어 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자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탈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적 혼란의 파동은 가장 먼저 국가의 혈맥인 경제로 옮겨 붙었습니다. 돈은 권력보다 훨씬 영리하고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권력의 중심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시장은 이미 그 끝을 예감한 듯 거대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기록된 무역 통계는
겉보기에 매우 화려했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유례없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기이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막대한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는 통계상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흑자가 발생했는데 창고는 비어있는 격입니다. 그 해답은 자본 유출이라는 잔인한 진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경제 매체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 내에서 빠져나간 열전, 즉 한머니의 규모는 무려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6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피땀 흘려 물건을 팔아 벌어들인 외화가 정부의 감시망을 뚫고 실시간으로 해외로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의 탈출 경로는 치밀하고도 다양합니다. 홍콩과의 교차 거래를 통한 합법적인 이전은 물론이고 지하금융이나 가상화폐, 그리고 허위 무역과 유학자금 송금 등 온갖 그레이존을 통해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던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들이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 집단적인 신뢰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돈이 도망친다는 것은 그 땅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중국을 떠난 백만장자의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자산을 들고 싱가포르나 미국 그리고 캐나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성장률은 여전히 5%대를 외치고 있지만 독립적인 분석기관들의 시각은 싸늘합니다. 야간 전력 소모량이나 기업의 실제 이익률과 같은 조작 불가능한 지표로 측정해 본 결과 실제 성장률은 2%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무한 성장의 신화는 이제 조각조차 찾기 힘든 환상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시작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2026년 들어 금융기관들의 연쇄도산은 이제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항저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금융센터들이 잇따라 폭발하며 위기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통계 수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2022년 31개에 불과했던 도산은행의 수는 2023년 64개를 거쳐 2025년에는 199개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6년 한 해에만 무려 450개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1929년 대공황, 당시 서구 세계가 겪었던 비극보다 훨씬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평범한 개인의 삶으로 들여다보면 더욱 참혹합니다. 경기도 근처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박상훈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공장 대금을 지역 중소은행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은행의 전산망이 마비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며칠 뒤 은행 입구에는 영업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고사하고 내 돈을 돌려달라는 아우성조차 공권력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박상훈 씨와 같은 수많은 중산층들이 하룻밤 사이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2026년의 민낯입니다. 부동산 체인의 붕괴는 건설 자재와 가전, 그리고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전반을 마비시켰고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서비스 산업의 집단 폐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부채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끊기자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그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재앙이 다시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핵폭탄급 위기입니다. 돈이 떠나고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져 내리는 시스템의 파편들과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린 수억 명의 사람들 뿐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자본의 이탈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인 일자리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연일 고용 안정을 외치며 경제 광명론을 설파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실업의 파도가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도시 조사 실업률은 5%대에서 안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매우 기만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배달기사나 단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모두 정상적인 고용인구로 산입하는 방식은 현실의 고통을 가리기에 급급한 장치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1270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들을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명문대를 졸업하면 대기업이나 금융권 취업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절망적인 공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를 넘어섰으며 이는 2명 중 1명의 청년이 사회적 역할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선택지인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서 공무원 정원마저 줄어들고 있어 이마저도 바늘 구멍보다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민호 씨의 사례는 이 시대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지만 고향 어디에서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꿈을 꾸어야 할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3억 명의 농민공들입니다. 도시의 건설 현장과 공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던 이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비정상적인 귀향 행렬은 이들이 도시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규모 있는 귀향 체류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거꾸로 말하면 농촌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실업 인구가 사회 불안의 도화선이 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이 위축되면서 사라진 일자리는 인공지능이나 신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 실업자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숙련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적인 환경 역시 이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과 미국의 군사적 배치는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링컨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으로 향하며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글로벌 자본은 더욱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제재와 고립은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국내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의 베이징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닌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만성적인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치적 숙청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과 금융 시스템의 파산, 그리고 수억 명의 생계를 위협하는 실업 대란이 동시에 맞물리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해의 위기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화려한 구호나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누가 사라지는지, 누가 침묵하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어린 절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폭풍을 예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직면한 거대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개인들이지만 그 변화의 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 또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 징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끝이라 말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이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을 지켜낼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통찰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는 가려진 진실의 이면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